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에서는 미국 프리마켓을 집중 분석하고요. 또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특징주,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가만 미국 뉴욕 증시는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공포에 떨었다가 CPI 상승률이 다소 둔화된 것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게 된 건데요. 자, 투심도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6, 7%대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마켓 시그널의 태보입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짚어볼 내용은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가, 그리고는 현재 미국 증시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는 중국도 어떻게 마감됐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만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 반등의 주역은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아와 같이 최근에 좀 급락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조정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고, 그 다음에는 미국 증시가 단기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을 롱 그리고 중국을 숏으로 해서 포지션이 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중국 증시 약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한 1%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이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이다라는 시그널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미지 띄워주시면은 일단 어제 우리 장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CPI였죠. CP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라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숫자들이 다 파랗게 나와 있어요. 전월 대비도 0.2% 증가로서 예상치 0.3%보다 낮게 나왔고, 그리고는 전연 대비 역시도 0.1%씩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낮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약간 이제 축포 느낌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됐던 게 어제 하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은 부진했던 것은 CPI가 발표된 직후 나온 데이터보다 그때 나왔던 그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보다 결국 종가가 낮게 이제 종료되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점,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도 하나 나왔습니다. 2월 CPI는 낮게 나왔으나 3월 CPI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주도했던 그런 이제 이유였는데요. 캐나다와 EU에서 상계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계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이 EU에 부과한 관세 액수만큼 그대로 미국에 돌려주겠다라는 게 현재 EU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를 해서 캐나다나 EU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100빌리언의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EU나 캐나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100빌리언의 관세를 미국의 특정 품목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관세를 받겠다,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별다른 SNS 언급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어찌 보면 동맹국 간의 관세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이 제로섬 게임의 끝에 어떠한 합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띄우고 있고, 관세의 끝은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4월 2일 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30년물 입찰이 있는데요. 어제 10년물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물이 채권 차트, 금리 차트 있을까요? 그거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 어제 입찰 같은 경우에는 CPI가 나왔을 때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어제 우리가 입찰됐던 그 금리가 3.6%대, 이렇게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네, 4.6%대네요. 4.6%대로 이렇게 입찰 금리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되던 그 시장 금리보다 높게 이렇게 좀 입찰이 발생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긴 사지만 높은 금리에서 사겠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주요 좀 입찰 포인트였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게 현 주가 상황이다, 현 시장 상황이다라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좀 이따가 앉아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시장 주요 뉴스와 이슈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좀 덜어냈던 건 CPI가 예상보다 좀 상승률이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덜었다는 게 포인트였죠. 자, 오늘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조금 더 선행 지표격인데 오늘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여민 이사님. 네. CPI가 생각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2.9 시장 예상했는데 2.8 나왔단 말이죠. 네. 아, 그러면 인플레이션, 관세 공격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 튀어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던 투자자들이 좀 한숨을 덜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일단 뭐 0.1%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그 0.1이 큽니다. 네. 적지 하지만, 않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시장을 좀 어지럽게 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0.1%의 차이에도 좀 안도하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 항목별로 조금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쉘터, 주거비가 좀 상승을 하면서 전체 지금 CPI 상승분의 좀 절반 이상을 좀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점은 어쨌든 간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 여기 식품 물가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섹터별로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CPI 관련된 부분들이 1월 이후에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 점에서 있어서 일단 아무래도 3월 FOMC 회의가 이제 다가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시장은 조금은 안도하는 부분들, FOMC의 어떤 그런 시각과 조금 갭을 줄이면서 확실히 시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선 bad is good, 약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장 자체는 안도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FOMC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물가가 좀 떨어진 지표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FOMC에서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라는 시장의 기대인 거죠. 아까 전 월비 0.2% 상승한 거를 연율로 따지면 2.4%. 그러니까 2%대 중반 아래에서 물가를 좀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이상으로 튀어오를 걸 걱정했던 시장에 안도감을 줬던 요인인데, CPI가 일단은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이제 물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건 아닌 거죠. 앞으로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보면 테이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낸 게 뭐냐 그러면은 2월 CPI 낮게 나왔다, 근데 3월 CPI도 확인해봐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원자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강 같은 경우에 관세가 오늘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철강 가격이 2월부터 미리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철강 가격이 오른 게 한 달 사이 한 28%에서 30% 정도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단의 가격 상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CPI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네. 어제 시장을 보면서 CPI 나오고 난 뒤에 요거는 장이 너무 좀 약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랬냐 그러면 어제 CPI가 나오자마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요게 지금 차트가 안 나올까요? 한번 다시 제가 꼽아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CPI가 나오고 난 뒤에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가 훅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수 흐름 자체가 S&P 500과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 상황에서 이게 상단 돌파가 안 되고 결국에는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밑으로 흘러내렸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CPI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왔네.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 역시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말 그대로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이제 많이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좀 관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낸 것도 한 달 뒤에 데이터까지 보자. 한 달 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세가 인플레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모두가 관망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에 이제 출범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쏟아졌던 여러 관세와 관련된 후폭풍들 그로 인해서 일종의 사재기도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물가를 좀 달굴 만한 요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CPI의 숫자에 반영되기까지는 2월 지표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재기를 했다라고 하는 원자재를 사재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럼 PPI와 CPI의 약간 시간차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평균 한 2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물가가 PPI가 올랐다, 3월 달에 PPI가 오른다 그러면은 4월과 5월에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연준에서도 좀 천천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예정된 FOMC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예요, 윤여민 이사님. 점도표상으로 조금 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뀔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아마 뭐 제 예상이긴 하지만 시장이 바로 반응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사실 저는 최근에 시장을 보면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나. 하긴 지금은 말폭탄에 의해서 워낙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에 관련된 좀 연속성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가 괜찮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감내해야 될 구간이 있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경제는 괜찮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의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FOMC 회의에서도 어떤 그런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CPI 관련된 수치를 통해서 분명히 FOMC와 지금 시장의 뷰에 대한 어떤 괴리는 조금씩 줄어들 만한 트리거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수치가 얼만큼 연속적으로 찍히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월, 3월, 4월 CPI를 좀 계속 체크를 하는 상황에서 FOMC 회의록도 좀 같이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3월 FOMC에서 분명히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만 그거를 시장에서 뭐 제가 볼 때는 100%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시장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체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FOMC와 시장의 괴리라는 건 시장은 지금 그는 금리를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지표들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괴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FOMC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은 숫자가 나와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숫자의 어떤 한 번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컨센서스 하회 가지고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를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장에서 트럼프 풋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다. 파월 풋을 기대한다. 뭐 이 얘기는 이제 페드 풋도 되겠죠. 패드 풋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 높이면 안 될까요? 뒤통수 맞을까요? 제가 지금 3월 FOMC 여기서 미리 예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디펜던시 하겠다. 그리고는 시간을 좀 더 봐야 된다. 아직까지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파월은 이야기할 거예요. 네. 4월식 화법이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3월 FOMC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점도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1회 정도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막 예측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 데이터가 조금 안 좋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경기 침체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보시지만 2015년도에 금리 인하를 현재 2에서 3회 정도. 지금 보시면은 2025년 12월 달 기준으로 한 3회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확률을 이제 배팅하는 그런 투자자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선물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점도표의 계리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점도표는 분명히 좀 퍼져 있을 거예요. 약간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에서 4회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는 금리 인하를 좀 더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1, 2회를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평균값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는 최빈값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연준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점도표를 통해서 좀 확인하려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FOMC가 지나고 나면은 모든 이제 FOMC 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십니다. 네. 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관세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좀 더 금리 인하에 친화적으로 나와줘야 어찌 보면 시장이 좀 더 이제 반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관세 끝난 거 아니다. 데이터 한 두세 달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장은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파월의 입에 또 시장이 한번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변수 파월이나 연준은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영향력, 후폭풍,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장에 완전히 오픈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관세 전쟁은 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와 유럽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은 정면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미국의 부과의 보복 관세 일단 꺼내 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또 깨갱하고 접어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칼은 뺐습니다. 네, 일단은 EU가 확실히 좀 칼을 빼 들었죠. 네. 지금 이제 미국산 수입품 280억 달러에 대해서 4월부터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지금 EU 같은 경우는 확실히 4월 2일이 좀 약간의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제부터 관세는 시작됐습니다만 네. EU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부터 보복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영향권 같은 경우는 좀 4월 좀 이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EU가 이렇게까지 좀 보복 조치를 한 이유는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에 지금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어떤 나라인데, 이런 측면에서 좀 오늘부터 좀 시행됐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금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뼈 아프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오히려 EU에서 수입하는 그리고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태클을 좀 상당히 걸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을 떠나서 그와 관련된 제가 볼 때 산업군들, 특히 뭐 차량 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산업군들이 4월부터는 확실하게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사실상 돈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디가 머니 파워를 더 세게 보여줄 거냐. 유럽연합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 매긴 거 보면 뭐 위스키, 청바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딱 봐서는 그렇게 타격감이 크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더 여기에 대해서 보복할 거야? 우리 더 세게 나갈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감이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유연성이 있다라는 좀 표현을 좀 쓰면서도 다시 한번 이 돈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우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유연성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협상 카드를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 관련돼서 조금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유예하거나 어떻게 보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좀 협상으로서 끌어내리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EU 같은 경우는 유럽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부분을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EU에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아일랜드와 같이 지금 상당히 좀 이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목과 관련돼서도 지금 다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4월 2일 전까지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분명 물밑에서 무슨 작업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도 나름의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역 전쟁이 벌어질 걸 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리를 또 내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세 효과를 좀 무력화시키려는 통화 정책의 결정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7번째 금리 인하를 좀 캐나다는 단행을 했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에서 0.25%가 좀 낮춰지면서 2.75%까지 좀 내려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 지금 2.1에서 1.8%로 하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를 좀 단행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도의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이제 앞에서는 협상을 합니다만 뒤에서는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자구책으로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한 이유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압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의 양이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트럼프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미국 사람들의 지금 펜타닐 중독이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뭐 뉴욕 길거리를 가다 보더라도 좀비처럼 굳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해 7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일단 앞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펜타닐이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의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왜냐하면 이렇게 펜타닐에 중독돼 있는 어떤 이런 이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지지자를 좀 대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펜타닐에 중독되는 건 미국 시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공화당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한몫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네. 펜타닐에 대한 어떤 수입 여기에 더해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을 막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2021년 이후 최저 수준 40%까지 감소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와 관련된 어떤 이런 협상에 관련된 카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먹히고 있다.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또 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제가 볼 때 하나의 좀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이슈를 짚어볼까요? 지금 미국장에 또 계속 변수로 작용했던 게 예산안 통과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됐었단 말이죠. 여야 공화당 민주당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셧다운 위기까지 갔던 적도 있었고 실제 조금 셧다운 들어갔다가 금방 풀린 경우도 있긴 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셧다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트럼프 일기 때 최장기간 셧다운을 기록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네. 미국 역사상. 그러면서 그때도 70며칠 동안 셧다운을 하면서 일단 그 이슈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지금 하원은 임시 예산안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 넘어갔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고 셧다운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식 발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민주당 때문이다. 그러면서 셧다운 이거 못 풀어준다. 그러고는 오히려 공무원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이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나 공화당은 이런 셧다운 상태를 반길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게 임시 예산안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이번 이제 3월에 있는 셧다운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거는 일단 내일까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리마켓 주요 이슈들 짚어봤고요.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 주 중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완화된 CPI 덕분에 이틀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간만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 보여줬던 오늘 미증시였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상승장에서 기술 대장주 엔비디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완화된 CPI 덕에 최근에 안타까운 흐름 보여줬던 엔비디아 6% 넘는 상승 흐름 꾸준히 유지했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CPI에 조금 묻혔을 뿐 TSMC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를 인수해 직접 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덕분에 준수한 주가 흐름 보여줬지만 그 흐름이 프리장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형 인수 합병 소식은 보통 피인수 기업의 큰 호재로 다가오죠. 바람 잘 날 없던 인텔, 새 CEO 임명 소식과 인수 소식에 전날 8% 넘게 올랐던 주가가 프리장에서도 훌륭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기술 기업들의 호재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길을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도 주가가 그다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되살아나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제약주들은 다소 피해를 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섹터 대장주 일라일리는 하락장 동안 얻었던 반사이익의 일부를 뱉어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에서 애플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한 관세 정책 속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애플, 어제부터 오늘 프리장까지 주가 상당 부분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미 에너지청 추산 주간 원유 재고가 나왔는데요. 예측치를 30%, 또 이전 수치를 50% 이상 밑돌며 유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섹터 대장주 엑손모빌의 주가는 그저 그렇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AI 기술 종목들의 신기술 개발, 또 완화된 CPI로 인한 반등, 그리고 여전한 관세 위협으로 여러 중요 종목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지켜보셔야 할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먼저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구글이 로봇형 AI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주가가 $170 중반에서 $160 초반선까지 급락한 알파벳이지만 완화된 CPI의 기술 기업들이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엔 이틀 내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머스크 지지 발언, 또 완화된 CPI, 휴머노이드 실전 배치 임박 등 여러 호재가 맞물리며 이틀 만에 $200 초반선에서 $200 중반선까지 주가 회복세 보였습니다. 머스크의 정치 활동으로 발생한 오너 리스크 상당 부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완화된 CPI의 기술주엔 훈풍이 불었습니다만 캐나다와 유럽의 보복 관세 발표가 잇따라 이어지며 필수 소비재 기업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 대장주 월마트도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3% 가까이 하락한 주가가 프리장에선 그나마 조금씩 버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상을 믿던 CPI에 한동안 어깨를 피지 못했던 기술 기업들이 조금씩 길을 피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꽤나 긍정적인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정대로 진행된 또 미국의 철강, 또 알루미늄 관세 속 캐나다와 유럽이 보복 관세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소비재 및 제약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프리장까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하명선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상황 짚어봤고요. 관련 특징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빅테크만 놓고 보면 사실 인텔을 제외하고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테이버 작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엔비디아 윤념리 이사님 통해서 좀 주가 분석을 해봤고 그래도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많이 올랐어요. 반등폭이 상당히 컸단 말이죠. 자, 오늘은 테이버에게 저희가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왜 엔비디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화요일 날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결국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가 될 것이다 라고 이틀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이제 수급이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 가지고 가장 수급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제대로 반등을 해줘야 시장이 정말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시장이 좀 더 심리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제 반등을 하긴 했으나 이게 그렇게 시원스럽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 정도 이제 하락하는 0.8%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애플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위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나스닥 자체가 어제 오른 부분을 조금 지금은 되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PPR을 보셔야 오늘 나오는 또 인플레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셔야 3월에 주가 방향성이 좀 잡힐 수 있다. 그거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윤현윈 이사께서는 인텔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외에서 이렇게 인텔이 지금 뭐 9%, 10%대 올라갈 거를 알고 지금 이걸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텔 왜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최근 파운드리 부분 뭐 그 인수합병 때문에 주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CEO가 공석이었죠. 지금 팻게싱어가 어쨌든 간에 지금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던 부분들, 네. 이 공석이었던 부분에서 어쨌든 CEO가 새로 좀 임명이 됐다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좀 반등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리프탄 CEO가 지금 임명이 됐고 이 지금 CEO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도 상당히 베테랑으로 좀 제가 볼 때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인텔을 좀 구할 수 있는 적합한 CEO가 아닐까라는 어떤 평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조 조정에 대한 신호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신호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인텔이 국산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살릴 수 없으니 외부에 좀 도움을 받자라는 어떤 얘기가 좀 나왔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TSMC라든지 여러 좀 빅테크와 관련돼서 좀 조인 벤처를 통해서 좀 인텔의 좀 파운드리 사업을 좀 살려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압박이 좀 있었죠. 네.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짝 좀 발을 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대만을 좀 건드리면서 좀 TSMC를 좀 참여할 수밖에 없게끔 좀 만드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좀 이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인텔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TSMC뿐만 아니라 지금 뭐 AMD라든지 뭐 브로드컴, 뭐 엔비디아도 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텔의 상당히 좀 아픈 손가락이죠.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해결책, 뭐 신호탄이 조금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 어제 정규장 그리고 시간 내에서 좀 반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도가 나오는 대로 TSMC를 비롯해서 TSMC 컨소시엄이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인수합병을 정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보도에 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대감으로 선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인수합병의 절차에 돌입한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한켠엔 또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무산되면 사실 인텔은 기술적으로 보거나 시장 안에서 한물 같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인수합병 건으로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를 잡긴 한 건데 보도에 아직까지 그치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인수합병이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인수 결합 신고 같은 거 다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승인 결합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TSMC 썩 제가 볼 때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경쟁사 입장에서도요. 더더구나 지금 TSMC가 네. 점유율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네. 절반을 넘는데 네. 여기다 인텔까지 없는다? 이 독점적 시장을 다른 나라들이 허용을 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넘어야 할 난관이 상당히 많죠. 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만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어떤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약간 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작업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어쨌든 해결책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볼 때 뭐 TSMC가 어느 정도 인수를 하던 조인 벤처를 하던
어떤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인텔의 주가는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상당히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를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업사이드를 그래도 본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신호탄은 분명히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당연히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행정부가 인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손을 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도 자구책을 분명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뉴스플로를 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이버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인텔 이야기를 어쨌든 테이버한테도 좀 의견 들을게요. 네. 지금 인수합병이 어쨌든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냐, 이걸 고지고대로 믿고 갈 수 있느냐, 판단의 기로에 섰어요. 일단은 TSMC가 나섰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TSMC를 되게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TSMC가 인텔의 파운드를 인수해봤자 못 써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정부, 미국 행정부가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인텔을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TSMC를 쿡쿡 찔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다시 살려야 된다, 미국의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인수를 하는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을 사봐야 아무런 득이 없다. 공정도 다르고요. 그러고는 지금 있는 공장 싹 비워버리고 그냥 인텔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인텔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에 관련된 특허들입니다. 제조보다는 오히려 설계에 대한 특허들인데 또 그런 부분은 또 계속해서 이게 컨소시엄 얘기가 나오죠. 브로드컴이 탐을 내고 있다. 퀄컴이 탐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기업 결합 심사를 가기도 전에 결국에는 TSMC는 트럼프 정부의 등에 떠밀려서 이런 루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텔이 지금 망가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2010년대에 인텔이 신사업을 한다고 여러 사업을 찔러보다가 돈을 많이 날리고 기회를 날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인텔이 최근에 재무제표를 놓고 보셨을 때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파운드리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출을 내서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공장을 짓겠다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그러고는 정책이 바뀌면서 칩스법이 사라졌죠. 그러니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일으켰던 레버리지 때문에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CEO가 바뀌었어요.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겠죠. 앞으로 바뀔 수는 있겠으나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결과를 좀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특히 최근 인텔의 칩은 TSMC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경계감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텔 이야기 들어봤고요. 애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애플을 두고 요즘에 주가가 시원찮으니까 애플의 충성도 높은 투자자들도 이거 왜 이러지? 의아한단 말이죠. 테이버. 요즘에 그 애플이 미국 증시의 바닥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애플 입장에서 되게 굴욕적인 평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테이버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게 실제로 미국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건 아실 텐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수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게 다우존스에도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나스닥에도 시가총액 1등, S&P 500도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순환매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를 팔고 오히려 애플을 사면서 약간 나스닥과 반대를 가는 케이스를 많이들 확인하셨을 텐데 이러면서 S&P 500을 방어할 때는 애플을 사면서 테크를 이렇게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쓰고요. 반대로 또 S&P 500을 이렇게 좀 누르면서 기술적으로 올라올 때는 어제처럼 애플이 내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까지 애플은 조정받았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30%씩 떨어졌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60%씩 떨어진 상황에서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0불 혹은 260불 라인에서 이제 최근 3일 동안 급락을 해서 215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엔비디아 찔러보고 테슬라 찔러보고 지금 순환 매도로서 이게 순환매가 아니고 순환 매도라고 해야겠죠. 돌아가면서 하나씩 팔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에 결국에는 애플의 매도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공매도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더 이상 안 빠져. 테슬라도 충분히 뺐어. 그럼 이제 뭘 뺄까? 하고 마지막에 걸려있는 게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의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확인이 되면은 어찌 보면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도, 추가 매도는 어렵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바닥에 대해서 체크하실 때 애플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빠르게
구글 한번 짚어보죠. 구글이 최근에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용 AI 비서 역할도 할 수 있고 자동화 로봇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밴드가 넓게 용도가 다양한 이런 서비스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파워풀하게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AI 반도체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과정에서 과도기다? 과도기에서 이게 나왔다. 네, 구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다른 빅테크들에 대비해서 조금은 잠잠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성과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은 제가 볼 때는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특히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상당히 좀 발빠르게 좀 나서는 상황에서 네. 제가 볼 때 구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후발주자의 어떤 이미지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타겟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어떤 좀 폭넓게 아우르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구글의 또 AI 조직이죠. 구글 딥마인드가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이 모델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론형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엔비디아의 모델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적용 분야뿐만 아니라 AI 학습 능력까지 좀 제가 볼 때는 고루 갖춘 그러한 좀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지금 구글에서는 좀 지향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저거군요. 네, 구글 맞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 저것만 봐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네. 정말로 이게 써봤을 때 얼마나 이 소비자 친화적이고 자동화가 잘 돼 있고 정말 AI로서 퍼포먼스를 내는지는 실제로 써보고 시장에 안착하는 걸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네, 확인해 봐야겠죠. 당분간 이게 지금 AI 트렌드가 데이터 센터에서 뭐 생성형 AI 그다음에 이제 실물로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로보틱스 이슈는 계속 주목받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로보틱스 관련돼서 연구는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계속해서 이슈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뭐 피지컬 AI라고 하죠. 엔비디아에서는 결국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단계까지 분명히 계속해서 시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기능에 대한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용까지도 지금 상용화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시장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네. 더해서 AI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명령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구간까지도 분명히 진입하는 그런 네. 순간까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선물 시장은 지금 하락세이고요. 주요 종목들도 빅테크 위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 오늘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오늘은 9시 반에 PPI 요거 하나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PI가 발표가 됐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로 다가오는가. 만약에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3월 FOMC까지도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는 4월 1일 관세까지도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관세를 때릴 거야 라는 쪽으로 또 시장이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은 장전 9시 반에 나오는 지표가 시장 방향성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보통 PPR을 보면은 뭐 항공료라든지 그리고는 이제 PCE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원자재 단에서의 이러한 가격 상승, 관세에 의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힌트를 찾으려고 시장이 좀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뉴스를 찾아보시는 게 오늘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프리마켓 네. 두 번째 것도 말씀드릴까요? 네. 두 짧게 번째는 또 부탁드립니다. 새벽 2시에 30유물 입찰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 채권 시장에서 입찰할 때 시장 금리보다 좀 더 높게 부르면서 입찰자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세에 대해서 이게 많은 분들이 관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장 마치고죠.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 기준 어도비가 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를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관세 얘기를 또 하면서 핑계를 좀 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도비가 빠지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가. 그리고는 오늘은 달러 제너럴 그리고 올타뷰티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 소매 판매에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점. 올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화장품 섹터에서도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수출 네. 데이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요 실적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그널 포커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환호케 했던 챗 GPT의 혁신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시작된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 동력으로 미국 증시 신고가 기록을 작성을 했죠. 자, 이제 변곡점에 섰습니다. 누구는 성장 정책, 캐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구는 인공지능 산업혁명의 2.0 시대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시그널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강대 윤석빈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강대 윤석빈이라고 합니다. 네. 사는 사람들은 빈이라고 부릅니다. 왜 윤석자 들어가서도 뒤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네. 요즘에 AI 놓고 뭐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 안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뭐 XAI 혹은 범용 AI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습니까? 예, 이걸 말씀드릴 때 이제 5원이 나왔을 때 사실은 저희 IQ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 5원 말씀하시는 거죠? 5원의 IQ가 120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120이라는 숫자를 보면 사실 리즈닝 행동에서 논리적 가서 120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인간과 유사했을 때 IQ가 120이다. 120이다. 5원이? 네, 높은 편이긴 한데. 그리고 O3는 이제 사실 더 높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140, 150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챗GPT에서 그다음에 리즈닝,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그리고 이노베이트, 이제 회사를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흐름이 가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좀 있으면 인간이 아니라 아마 회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화면에 나와 있는데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네. 코딩 다양한 영역에서 단지 언어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코딩이나 이미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속 성장이 돼서 아마 인간과 유사한 수준이 됐고 인간을 넘어가서 아마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마 인간을 아마 회사를 대체하는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아마 투자자분들이 말했을 때는 이게 아마 대체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옛날에 지금 아까 엔비디아 얘기 많이 나오셨는데 네. 엔비디아 인터넷으로 보면 약간 시스코라는 회사 기억이 날 텐데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에 보면 엔비디아가 시스코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스케이프 혹시 기억나세요? 네스케이프, 정말 추억의 기업이긴 하네요. 오픈 AI가 좀 네스케이프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마존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네버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다. 그래서 아마 저런 변곡점이 나오는 시대라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부분에 어떻게 지금은 시스코나 네스케이프 나왔고 아직은 아마존이 나오지 않은 시기거든요. 지금 아마 올해나 좀 몇 년 뒤에 좀 나올 텐데 몇 년 후에는 누가 아마존이 될 것이냐, 누가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가 될 것이냐,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단지 챗GPT나 오픈 AI 관련된만 쓰시지만 좀 지나면 챗GPT를 넘어서 리즈닝, AI 에이전트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아마 커머스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아마 좀 있으면 아마 AI 시대의 아마존, AI 시대 네이버를 경험한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사실 이제 생성형 AI로 본격적인 일반인들이 이제 알아갔고 그 다음 넥스트 버전이 뭐냐를 놓고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로보틱스부터 네, 뭐 아니면 AI 비서라든지 혹은 뭐 사무용으로 적용되는 뭐 그런 AI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AI를 통한 혁신적인 플랫폼이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 뭐가 각광을 받을까? 라는 거를 좀 예측해 보신다면 뭐가 지금 예. 그려지십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지금 현재 쓰는 챗GPT 보면 AI 비서로 많이 인식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채팅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뭐 이렇게 생각하니 이걸 이제 물어보고 답변 받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AI 비서인데 좀 지나면 이제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되면 단지 채팅에서 챗봇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쓰이게 돼서 업무 혁신적이 나오는 부분에서 AI 에이전트라는 부분들을 아마 좀 많이 얘기 들으실 텐데요. 아마 챗봇 다음에 당연히 지금 현재 리즈닝이라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볼 때는 AI 에이전트 경제가 돼서 아마 실제 저희가 인터넷 시대에 커머스 변화가 있던 것이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 경제가 돼서 아마 AI 커머스가 느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실제 회사에서 쓰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네. 마치 AI 에이전트끼리 연결해서 좀 회사 자체를 대체시키는 아마 혁신적인 부분은 아마 인터넷 아까 잠깐 비교를 말씀드렸지만 아마 네. 그 임팩트가 더 커질 거라 예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좀 지나면 AI 커머스, AI 에이전트 경제를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아마 2, 3년 내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뜨는 게 소버린 AI라는 개념이거든요. 요즘에 워낙 이제 AI가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기술 자체가 안보의 영역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타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국경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지금 공급망도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서브레인 단어 자체가 네. 자기 주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일단 저희가 보면 미국과 중국이 좀 열심히 싸우고 있죠. 네. 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너희는 좀 고성능 쓰지 마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인력 유출도 안 되게 있고 그런 게 미국, 중국이 싸우고 있는 게 소브레인 AI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고요. 자국의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쓰는 비즈니스까지 이런 것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소브레인 AI이고요. 아마 미국, 중국 패권을 보면 아마 왜 이렇게 중요한지 느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소브레인 AI에 대한 것들이고 재밌는 거는 우리 미국, 중국 말고 저희 나라 말고도요. 네. 중동이나 그런 데서 우리는 미국 거 쓰고 싶지 않아. 그런 것도 중국- 궁금해요. 유럽은 어떻게 돼가며 네. 중동 같은 곳은 또 자체적인 어떤 AI 시스템 어떻게 구축해 가는 건가? 네. 다 의존도를 떨쳐버리고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맞습니다. 필요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도 미스트랄이라는 회사들을 보면 우리는 미국, 중국에 속하지 않을게 자체에서 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중동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콜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는 중동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 거 쓰고 싶지 않아. 중국도 우리는 우리가 잘 협력할 수 있는 소브레인 AI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니드가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콜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자기 자체의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자기 자체 쓰고 싶어하는 니드는 당연히 AI 세이프티는 좀 AI 시큐리티거든요. 안보 네. 차원에서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참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개념을 깨버린 게 이제 딥시크 충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가성비 높은 AI도 소비자들에게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 얘기는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딥시크 부분에 코어에 대한 것도 미국 걸 활용했지만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이 느끼신 게 이제 투자도 지금 딥시크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딥시크에 대한 엔지니어링 잘하면 그런 혁신적인 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좀 투자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 AI 인프라도 이번에 좀 투자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딥시크 임팩트가 있고요. 또 최근에 매너스라고 하는 거 나와서 지금 또 제2의 이제 딥시크 나올 수 있는데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규모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좀 재정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혁신적인 할 수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건 좀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AI 패권 경쟁이라는 데 있어서 뭐가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갖는 자가 AI 패권을 가져갈 거냐. 아니다 뭐 플랫폼이냐. 아니다 로봇이냐. 서비스냐. 어떤 부분이 패권 경쟁의 핵심 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코어 쪽을 누가 활용을 잘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걸 마치 인터넷처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누가 커머스를 잘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죠.
누가 서비스를 잘 가져가느냐. 그 싸움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확보, 그리고 기술적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체 역량,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이죠. 지금은 AI 코어를 누가 활용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는 정말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누가 확보를 잘하냐 해서 데이터 확보. 세 번째가 그래도 그거를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술 장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 세 가지를 누가 잘하는 나라가 될지 폐쇄가 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지나면 AI 에이전트 경제를 누가 잘하는 싸움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누가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확보하고 고객 확보하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제2, 제3의 엔비디아가 어디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